여러분, 작년까지 잘 받던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단 1원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재산이 갑자기 늘어서도 아니고 사치를 해서도 아닙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 내가 모르고 있던 계산 방식 하나, 그 차이 때문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새 기준을 1월 1일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 선정 기준액을 무려 8.3%나 인상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작년보다 19만 원이 오른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오른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최근 집값이 오르거나 자산이 조금 늘어난 분들에겐 분명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무리 기준을 올려줘도 이 제도의 계산 방식을 모르면 여전히 탈락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65세만 넘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매달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 10년이면 4,2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탈락했고, 옆집에 사는 박 씨는 나보다 재산이 많아 보이는데도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억울해하십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득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통장에 있는 예금과 주식, 이거 전부 재산으로 잡히나요?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건 아닐까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는 건가요?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내 재산에서 빠지는 게 맞나요? 자녀가 잘 살면 부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이 질문들 중에서 이거 딱 내 얘기인데 싶은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받을 돈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줄 알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 단 3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향후 20년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사례 가운데 먼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 71세 김미정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서울 송파구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평생의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요즘 뉴스만 켜면 서울 집값도 올랐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고 하십니다.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해당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신청했다가 퇴짜만 맞고 망신당할까봐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이 모르고 계셨던 게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처럼 주거비가 많이 드는 지역은 정부가 먼저 이 정도 재산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없는 셈 치겠다는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서울에 집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탈락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세 박성호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아끼고 모은 8천만 원 예금이 오히려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 손 벌리기 싫어서 혹시 모를 병원비로 모아둔 돈인데 이것 때문에 연금이 깎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그래서 통장을 볼 때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장에 있는 돈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빼주고 남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이 돈에서 한 달에 이 정도 소득이 생긴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의 예금은 실제 계산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소득으로만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소일거리로 정비 일을 하시는 74세 이재훈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직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벌어두는 게 자식들한테 덜 미안한 거잖아.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이런 걱정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있어도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일하면 손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의 사례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만 듣고 나는 괜찮겠네 하고 안심하셨다가 막상 신청하러 갔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가르는 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딱 하나 결정적인 기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고 계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나올 내용을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47만 원과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최신 선정 기준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 같이 사신다면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이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무슨 소득이 200만 원이나 된다는 거냐고 의아해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월급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당장 손에 쥔 현금은 없어도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그리고 집과 차를 모두 합쳐서 매달 버는 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숫자가 자주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76세 한상일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1억 원의 예금입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손주들 혼사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남겨둔 돈인데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돈을 다 인출해서
집에 숨겨둬야 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죠. 그런데 한 어르신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에도 자동 방어막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모든 가구의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무조건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어르신의 예금 1억 원 중 2천만 원은 아예 없는 돈으로 치고 실제로는 8천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8천만 원 전부가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이 금액을 연 4%의 이자로 굴린다고 가정한 뒤 그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 약 26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나라에서는 한 어르신이 평생 모아둔 1억 원의 예금에 대해 한 달에 26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역시 동일하게 2천만 원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조차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계산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퇴 후에도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근로소득 공제액입니다. 68세 윤태식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월 15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낮아 연금이 깎일까봐 걱정하셨는데 2026년부터는 115만 원이라는 상향된 공제액 덕분에 한숨 돌리셨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실까요? 월급 150만 원에서 11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35만 원에서도 다시 30%를 추가로 깎아주니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건 고작 24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부부 가구라면 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훨씬 넉넉해지니 시니어 부부라도 웬만한 월급으로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매년 바뀌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도시나 지방, 시골에 집이 있는 분들이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기준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공제액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시죠. 인천의 한 중소도시에 4억 원짜리 공시지가 아파트를 가진 69세 송병철 씨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4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데 한 달 기준인 247만 원을 당연히 넘지 않겠어? 라며 연금 신청을 포기하려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기초연금만의 독특한 숫자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라에서는 송 어르신이 사는 곳이 중소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에서 8,500만 원을 통째로 빼줍니다. 그럼 송 어르신의 재산은 3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실 4%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재산을 한꺼번에 소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연 4%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송 어르신의 4억 원 아파트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10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송 어르신은 당당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또 하나의 기준 숫자가 남았습니다. 바로 자녀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서울의 딸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7억에 사시는 낭궁이 할머니는 본인 재산이 없는데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료 임차 소득 때문입니다. 자녀 집이 6억 원을 넘으면 그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할머니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내 집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엄연한 법적 기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3000cc만 넘으면 부자로 몰려 탈락했지만 이제는 배기량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값이 4천만 원을 넘느냐만 따집니다. 낡은 대형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비싼 신형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연금이 아예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대상이 될지 이 숫자들로 대략적인 계산이 서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는 기준액을 조금 넘으니까 안 되겠네라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분이 가짜 뉴스에 속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짜 뉴스에 속거나 착각하셔서 아까운 노후 자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오해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의 23평 아파트 한 채를 전 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조명자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버젓이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겠어?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주는 거지. 조명자 어르신은 유주택자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치 이하인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평택 같은 중소도시는 집값에서 8,500만 원이나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새롭게 기준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명자 어르신이 아파트 한 채 외에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계산기상으로는 충분히 기준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집 있으면 탈락이라는 말은 기초연금의 공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75이신 백윤경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백 어르신은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윤경신의 큰딸이 대기업 임원이라면서? 자식이 그렇게 잘 사는데 무슨 기초연금이야. 신청해봤자 자식 조사 다 들어가고 망신만 당해. 라는 말이었죠. 백윤경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는 서류를 준비하다가 그만 멈춰버리셨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기서 백윤경 어르신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딸이 대기업에 다니든 아들이 수십억 재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따집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자녀 명의의 아주 비싼 집 공시지가 6억 초과의 가치 사시는 경우에만 무료임차 소득이 조금 잡힐 뿐 자녀가 따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백윤경 어르신의 연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미안해서 혹은 자식 얼굴에 먹칠할까봐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부어온 장영석 어르신은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2개나 줄 리가 없지라며 장영석 어르신은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하셨죠.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중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깎이는 것과 못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영석 어르신처럼 5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으며 두 연금을 합친 전체 수령액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런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고 나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신청서를 쓰다 보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아까운 연금을 놓치는 사례들이 속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지금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서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세 홍미선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홍 어르신은 작년인 2024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불과 몇만 원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홍 어르신은 나라 기준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한 번 안 된 건 평생 안 되는 거지라며 올해는 아예 신청서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 판단이 옳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홍미선 어르신이 최근 바뀐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5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홍미선 어르신은 올해 상향된 기준에 따르면 무조건 합격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정책은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을 수정합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홍미선 어르신처럼 한 번 탈락은 영원한 탈락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최신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다음은 68세 문재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문 어르신은 15년 넘게 타온 3300cc 대형 세단 한 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워낙 오래된 차라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몇백만 원 받기 힘든 노후 차량이었죠. 이 어르신은 이렇게 낡은 차가 무슨 재산이 되겠어? 라며 별 생각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3000cc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문재호 어르신의 경우 차가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라는 특성상 보험 가액이나 정부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잡혀 있었고 다른 재산과 합산되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신청 전에 차를 미리 처분하거나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낮은 소형차로 바꾸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굴러가지도 않는 옛날 차인데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연금 수급이라는 객관적인 결과를 망쳐버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1960년생인 유성의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 어르신은 올해 드디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셨지만 내 생일이 5월이니까 5월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유성의 어르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내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절대로 지난달 연금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5월생인 유성의 어르신은 법적으로 4월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4월에 신청했다면 5월분 연금을 제 날짜에 받으셨겠지만
5월 말이나 6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5월분 연금은 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유성의 어르신은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신청 좀 늦었다고 안 주는 게 어디 있느냐며 억울해하셨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한 달치 연금인 약 33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반드시 본인의 생일달 전월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복잡하고 억울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어디에 사느냐 때문에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자녀와의 거주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할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이신 나영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어르신은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없고 통장에도 생활비 몇백만 원이 전부인 분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뒤 서울에서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네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셨죠.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북적이며 사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제야 노후가 좀 편안해지는구나 싶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소리에 나영란 어르신도 주민센터를 찾으셨습니다. 나는 내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전액을 다 받겠지라고 기대하셨죠.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부적합, 즉 탈락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득도 재산도 없는 나영란 어르신이 왜 떨어진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인은 나영란 어르신이 살고 계신 아들의 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효심으로 모신 집이었지만 기초연금법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녀 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할 때 그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르신은 부유한 자녀의 집에서 공짜로 살고 계시니 남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만큼의 혜택을 매달 소득으로 얻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이죠. 나영란 어르신이 사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8억 원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값의 연 0.78%를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계산해보니 매달 약 52만 원이라는 가상의 돈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에 떡하니 합산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실제 어르신 통장에는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미 52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영란 어르신은 이 가상의 소득 52만 원과 본인이 받는 약간의 국민연금이 합쳐지면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탈락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왜 죄가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것이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녀 집이 다 이렇게 불리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녀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이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나영란 어르신처럼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액수가 대폭 깎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합가를 고려 중이거나 현재 자녀 집에 거주 중이시라면 반드시 그 집의 공시지가를 먼저 조회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사례만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탈락할지 안 할지, 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일일이 주민센터에 가서 묻지 않아도 집에서 5분 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아까운 연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십시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정부 공식 복지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항목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서툴러서 주민센터 가기가 쑥스럽거나 번거로우신가요? 그럴 땐 자녀분들에게 꼭 부탁하십시오. 얘야,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계산 한 번만 해다오 하고 말이죠. 근로소득, 예금, 잔액, 주택가격을 차례로 입력해보면 새로 바뀐 기준에 맞춰 내가 선정 기준액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만 거쳐도 나는 안 되겠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의 80%는 싹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6년은 바로 1961년생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인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7월 1일부터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즉시 스마트폰 달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본인 생일 전월 1일에 기초연금 신청 시작일이라고 크게 알람을 맞춰두십시오. 며칠 늦어도 되겠지 하다가 한 달만 놓쳐도 수십만 원의 소중한 연금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기쁜 소식 하나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배기량 3000cc 기준이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 차가 지금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하고 궁금하시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매달 내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 적힌 보험 가액이 현재 나라에서 인정하는 내 차의 가치와 가장 비슷합니다. 살 때는 5천만 원 넘게 줬는데 라고 걱정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 감가상각이 되어 현재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이제 그 차는 여러분의 연금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차량도 꼭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확인하실 것은 집값입니다.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원인, 바로 내가 생각하는 집값과 나라가 계산하는 집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은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시기라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나 관할 구청에서 여러분 집의 시가 표준액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자녀 집에 얹혀 사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녀 집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6억 원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다면 무료 임차 소득이 잡힐 수 있으니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짜야만 합니다. 자, 이제 내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것만 보고 끝내면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그리고 한번 탈락하면 함께 위태로워지는 건강보험 문제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패키지 제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이 정부가 주는 혜택을 알뜰하게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바로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강철수 어르신도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괜히 신청했다가 아까운 내 국민연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오해하시지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설령 깎이더라도 무조건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최신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그러니까 약 5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 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아서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60만 원에 감액된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혼자 받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 원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는 것뿐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꼼꼼히 살피셔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드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이영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혹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떨어져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하십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액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100% 그대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행히 기초연금은 이 2천만 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정도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보통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2천만 원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 전후로 전체 소득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큰 덕을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정만호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집값이 빠질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주택연금은 사실상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산정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그만큼이 부채로 인정되어 나라에서 계산하는 내 재산가액이 일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 정만호 어르신이라면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은 당당히 챙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택연금으로 채우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지탱하는 든든한 상호 보완 관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실질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박복순 어르신은 과거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 때문에 혹시나 통장이 압류될까봐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셨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넣어줘도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슬픈 말씀이었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 돈만큼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채권자도 이 통장에 들어온 연금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노후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법으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죠. 통장을 만드실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와 주변 제도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방대한 내용 중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와 당장 오늘 오후의 행동에 옮겨야 할 지침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0여 분 동안 여러분이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기초연금을 알아보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 방대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만큼은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꼭 담아가셔야 합니다. 첫째로 올해의 선정 기준액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나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라며 포기하셨던 분들도 올해 상향된 이 숫자 덕분에 이번에는 연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로 자동차와 증여에 대한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3000cc를 넘는 큰 차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직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미리 물려준 돈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분류되어 한동안은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섣부른 증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신청 시점은 바로 생일 전월 1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그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나라가 지나간 연금을 소급해주는 자비란 없습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지금 즉시 본인의 생일달을 확인하시고 달력에 아주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많은 분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지 뭐라고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단 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2026년 예상 수령액인 약 33만 원이 그대로 증발해 버립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편성해둔 예산을 단지 몰랐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끄자마자 딱 두 가지만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검색하십시오. 단 5분만 투자해 여러분의 재산 숫자를 입력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기 결과가 아슬아슬하거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일 오전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거십시오. 내가 1961년생인데 정확히 언제 신청하면 됩니까? 혹은 이런 재산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한 문장만 물어보셔도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복지 제도를 이해하거나 재산을 관리하실 때 평생 유용하게 쓰실 판단 기준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4%의 법칙입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 제도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2연 4%의 이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현금 1,0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1,000만 원의 4%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약 33,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내 재산이 이 정도의 월급으로 바뀌는구나라는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정보를 접하시더라도 현명하고 당당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지갑은 든든하게, 마음은 평온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초연금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신 분은 댓글로 1번을, 아직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2번을 남겨주세요. 기초연금과 연계된 다른 제도 혜택이 궁금하시면 그것도 빠짐없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소식이 됩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